자,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지문은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배제하고 하실 지문에서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간접 점유라는 주제, 자주 점유, 기본 정의 가지고 구성되는데 2번 지문 이미 답이 됐던 주제이죠. 점유권이 기인한 소라고 하는 것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합니다. 사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훔쳐갔다, 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집에 찾아갔다가 물건 그냥 들고 와버렸을 때 을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점유권 침해가 있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 반환해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텐데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거 내 물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번 지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했어요. 그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최근 7년 동안 답은 안 됐는데 제일 유력한 지문 중에 하나가 얘야 해서 요거 이제 틀리게 구성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면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게 될 테고 소가 제기된 때에서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두 개 비교하셔야 돼 해서 자, 2번 이미 출제가 되고 3번 앞으로 나올 만한 중요 쟁점이 될 테고요. 4번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도 승계한다. 이미 답이 됐던 주제. 그 다음에 답은 5번인가요? 점유 매개 관계에 따른 직접 점유자의 점유, 자주 점유이다 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해서 자, 점유 매개 관계,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될 테고 을이 직접 점유자, 갑이 어떻다? 간접 점유자. 그러면 이제 을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서 점유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해서 답은 5번, 좀 쉽게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지상권자 끄트머리 가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이제 상린 관계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웃 토지 사용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주거가 아닌 바에야 그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담장 설치할 때 쓰인 기법이 되겠고요. 2번 지상권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지상권자 그 수목의 매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자, 그때 나오는 문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 전세권, 건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건물 전세권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다. 둘 다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됐었고요. 한편 임대차에서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바로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그래서 그게 강행 규정으로 해석한다. 한편 자,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건물 임대차가 주로 이슈가 될 텐데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배제하는 특약이 잇따르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했을 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깜빡 착각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으로 한 권리이지 건물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5번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그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건물 전세권을 법정 갱신할 때도 항상 나오는 이슈,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뀐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전세권 자, 주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양수인, 토지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파트 좀 이제 어렵게 구성될 수 있는 주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법정 지상권의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의 소유권을,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 을한테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법정 지상권을 따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법정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어떻다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7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양수라는 개념 아마 내왔던 것 중에서 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지상권의 양도, 양수. 그 중에서 주요 이슈는 법정 지상권의 양도, 양수라고 하는 것. 보니까 1번 법정 지상권이 설정돼 성립한 토지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따로 이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건 이제 안 나올 테고요. 그동안 나왔던 사이드 쟁점이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자,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의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매수한 사람은 따로 이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바로 법정 지상권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요 정도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로 보셨고요. 그다음 검토 드릴 주제 물권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저당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가 뭐 지상권 저당권 다 같은 맥락이 될 텐데 등기라고 하는 거 성립 요건일 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2번 질문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얘기입니다. 갑의 토지에 갑의 X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토지의 저당권을 또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뒤에 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혼동으로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혼동이라고 하는 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야 되죠.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뒤에나 밑에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뒤에 있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건 그림을 그려보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지문 보게 되면은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이 된 이상 등기를 꼭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100% 완성이 안 되고 한 98% 완성된 상태에서 대출 받으려고 보존 등기를 먼저 했다라고 했을 때 곧 완성이 됐으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큰 쟁점 안 되고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름하여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0년 지나도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 패소한 자는 이행 판결을 패소한 사람은 그 판결문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지는 못한다 해서 와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까닥까닥하면서 계속 씹으려봐라 이런 눈빛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특해. 얘기하면서도 불안하거든. 이게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유등 1회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해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게 될 테고요. 자, 요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 등기 불필요한 경우 해서 여러분 자료 71페이지부터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민법 186조, 187조 얘기가 될 텐데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포괄 승계, 상속과 자 71페이지. 그 실력은 좀 쌓였는지 몰라도 페이지 못 찾는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짝꿍을 맨날 보는데 둘이 서로 짝꿍끼리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서로 뻘쭘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상속과 포괄 유증 등에 있어서는 등기 안에도 권리 취득하고요. 공용징수 별 쟁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 확정되면 다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 매각되면 완납하게 되면 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경매에서 매각되면 완납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 다 등기를 촉탁을 해주는 것이지 직접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등기 없이도 다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부합 얘기는 좀 이따 체크해드리겠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서 자 협의 분할 있게 되면 다 등기해야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형성 판결했으면 등기 없어도 물권 취득하고요. 협의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 협의가 성립돼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이행 판결은 당연히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정리하십시다. 점유 취득 시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등기해야지 다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파트가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자 먼저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해서 첫 번째 판결이 있게 되면 등기가 어떻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분할이나 자 과정 소송 과정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시효 취득 하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시효 취득도 자 지금 자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해서 보통 점유 시효, 취득 시효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는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 비교해서 자,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이건 등기가 필요가 없다. 두 개 가셔야 돼요. 공유물의 분할하고 시효 취득 두 개로 가야 되는데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산소를 지켜오신 분한테 그냥 어떻다? 등기 없이도 인정되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되게 될 테고 그래서 등기 필요 없다야.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지역 소유권이나 자 그 다음에 뭐 지상권 또 지역권 등의 시효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있어야 없다 그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186조, 187조 따질 때는 답을 뽑을 때는 요 두 개 가지고 공유물 분할이라는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두 개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다시 시효 취득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분묘 기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이게 헷갈린다고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시효 취득이라고 통쳐서 외우면 안 돼. 공유물 분할이라고 통쳐서 외우시면 안 돼. 두 개를 대별해서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유 얘기 뒤에서 나올 텐데 미리 한번 땡겨서 가볼까요? 여러분 자료 공유라고 해서 자 74페이지, 73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해서 다른 거 빼버리고 쉬운 것만 가십시다. 해서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73페이지 자 공유에 있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케이스 불법 점유자 얘한테만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허용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외워야 되죠.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게 된다. 등기 말소 청구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자신의 지분권을 포함해서 전부가 거짓말이 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권을 포함해서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으면 어떻다? 자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보면서 쇼부를 봐야 돼.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전부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가 생 거짓말일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자 혼동 얘기 2번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갑이 5분의 3, 자, 을이 5분의 2의 지분으로 액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건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이
5분의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토지의 5분의 3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원래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다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어떤 토지를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바로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갑은 전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3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토에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을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만약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면 5분의 2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다 토에 내야 된다. 아까 임차인만 아니면은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답은 1번 쉽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지문 끄트머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바로 병이라는 임차인한테는 다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병이 임차인입니다. 누가 임차를 해줬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반환할 의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입자를 달리 펴놓으면 병의 입장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수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주 내에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로 가야 될 테고요. 자 갑의 지분을 제3자 병이 불법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갔을 때 을은 자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죠? 자기의 지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의 지분이 포함이 돼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전부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이건 갑의 지분을 자 제3자가 훔쳐갔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을의 지분이랑 같이 훔쳐가게 되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서 보존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지분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면 괜히 나서 시비를 걸 사안은 아니다라고 할 거 있어. 전반적인 내용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내용 하나 쉬운 거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자 철거 특약이 없다라고 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해서 일단은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 두 개가 나오게 될 텐데 공통적인 이슈는 등기 안 해도 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철거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맥락. 자, 그래서 1번. 을은 관습성의 법정성과 등기 없이 취득을 하게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은 자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Y 건물이 있었는데 이 Y 건물 부분이 을의 Y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철거 특약이 없다. 그리고 이 건물을 갑을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다. 해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 누가 될 테고 병이 될 테고 토지 소유자 갑이 될 테고 법정 지상권자는 만약에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을이 법정 지상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2번 지문 갑은 병에게 부당 이득 환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기 전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당 이득 환원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공짜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동권을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같은 것들, 저상버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온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무상으로 그 버스를 이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일단 당연히 유상은 돼야 될 것인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이 됐든 병이 됐든 간에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간에 토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이니까 요것은 어떻다? 토에 내야 된다. 이런 논리고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 등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에서 소유물의 관한 청구, 거부의 철거 청구, 그 다음에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게 뭐가 된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게 됩니다. X 토지 소유자 갑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점유할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나름의 권원이 있다는 거지. 돈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한테는 어떻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은 자 토지의 인도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정에게 이 X 토지를 양도했을 때 정은 을은 정에게는 그 관수성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을이 정에게 관수성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병은 등기가 없더라도 관수성 법정지상권 함께 취득한다 해서 요걸 지금 틀리게 구성을 해서 건물과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있어요. 어떻다? 법정지상권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으로 구성해요. 대신 만약 이 사안에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소건물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따로 이전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지상권도 다 함께 취득한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문제는 딱 5번 정도 지문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 앞으로 답을 또 뽑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병이 경매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이전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합. 이 문제는 겁나 쉽게 이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될 텐데요. 공목과 알목거죠. 그래서 함께 자 취득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부동산에 뭐가 있어? 토지 말고 건물 있었죠? 수목이 있었죠? 농작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우리가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에 수목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이나 농작물 등은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되죠. 1번 기억본 쉽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수목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게 된, 즉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오른편. 두 번째,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건 부합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숙성되게 되면, 이때는 수확기 이르게 되면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 소유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쉽게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기역 디귿 리을에서 이렇게 다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자 기역 오른편 되겠고요. 니은 옳고 기역 니은 리을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합 관련해서 아까 지금 봤던 것이 교재 71페이지 가서 부합에게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그 토지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이건 가액을 불문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 땅값 싼 동네에서 그 주유소 자리로 쓰게 되고요. 거기다가 기름통을 쳐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유소 임대차에 기해서 기름통을 붙여놨으면은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기름통도 다 같이 소유권을 땅값보다 더 비싸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취지. 건물의 증축 부분이 자 부합되게 되면은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귀속되게 된다. 정당한 권원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 수확기 이르기 전이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때 수목의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요거 하나 볼까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전대차 계획이 체결됐다. 요거 임대차랑 섞어서 한번 나왔었죠. 만약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 자,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어떤 수목을 식재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갑에게 귀속되게 된다. 요 근래 이제 한번 나왔던 답을 뽑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가 되겠고요. 거기 시멘트 나와 있죠. 건축 자재는 무조건 부합됩니다. 단순화 시켜야 돼. 시멘트나 건축 자재 이걸 떼낼 수가 없잖아. 당연히 부합이 되게 된다. 단순화 시켜야 돼. 엄청 길어서 읽다가 죽어요. 시멘트는 어떻다? 부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만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선이 무과실의 건물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건물주가 선이 무과실이다.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좀 어려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6번째 건물 임차인이 자 증축한 부분이 고존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부속물이 아니죠. 부합물과 부속물의 차이. 부합물은 뭐라고요? 떼낼 수가 없는 것이고 부속물은 떼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아까 갖는 것 중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합이 발생되게 되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부합 부정되는 케이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을 축조했을 때 건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을 테고요. 자, 농작물의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당한 권원에서 수목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소유권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지금 갑소유 엑스토지의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이 수목을 농작물을 식재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이게 이제 정당 권원이 있는 사람, 동의 얻은 전차인과 정당 권원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의 없는 전차인, 요 싸움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 저당권 효력을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부합에 관한 전반적인 맥락.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정당 권리자라고 하는 거 동의 있는 전차인은 정당 권리자가 되게 될 테고 동의 없는 전차인은 어떻다? 이 사람은 정당 권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뭐 3번이었고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저당권 담보채권과 분리해서 그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가장 간단한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돼 있고 등기까지 돼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전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와 함께 묶어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러나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저당권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을 틀리게 뽑았네요. 유치한 문제. 지역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서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좀 오래전 문제 24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끌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에 외우셔야 되죠. 수용보호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물상대회. 그래서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주제. 여러분 자료 81페이지 하단부 가서 보시게 되면 저당권의 물상대위 나와 있습니다. 자, 저당 목적물이 멸실됩니다. 공용 징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다시 저당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면 경매 붙인 물건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용돼도 법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등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수용보호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최근 문제 중에 어렵게 나왔던 게 있었어. 근데 화재보험청권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어떻다?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같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죠. 시완성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변제가 이루어져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2번 간단한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린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아까 우리 한번 쭉 보셨지요. 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어떻다? 이런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봤었고요. 주의토지통행권자,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을 때 그 통로 개설 비용 등을 부담을 하게 된다. 대신 이제 이 통로에다 담장 등을 설치했으면 주의토지통행권이 있는 그 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2번 통행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뭐 1번, 2번 세트로 갈 텐데 큰 의미 없고요. 자,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되는 거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지만 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밤 밑에 상태여서 거리를 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답 5번 뽑았나요?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 형성권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여기서 그 다음 나올 주제가 설반 측비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러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 담장의 설치 비용 절반씩 이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의 설치 비용을 특정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맺게 되면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해서 임의 규정 몇 개 가볼까요? 첫 번째 지금 담장 설치 비용 이런 게 임의 규정이고요.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도 임의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매매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될 테고 또 자 임차권에 있어서 비용상환청권 배제 특약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한다 해서 답은 5번 간단한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유치권 얘기 전체 묶어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자료 83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유치권 성립부터 가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자 목적물과 관련성 있는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두 가지 있었죠. 공사 대금 채권 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대신 문제 구성할 때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리비 채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상환 청구권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얘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므로 지금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는 특약, 즉 원상복구 특약은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바로 비교할게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든가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임대차에서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은 이때 바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자 직접 점유 대신에 간접 점유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급의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도 바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유치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있는 유치권은 어떻다? 존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걸 이제 지문으로 표현하면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이게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주제. 그러면 여기서 바로 파생되는 게 소멸에 관한 거. 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권의 소멸 사유는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변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에서 1번, 자, 폭이 나와 있네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제3자 유치권을 보고하는 간접점유죠. 간접점유에도 유치권 성립하기 때문에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은 유지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멸실 등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다 치고 여기서 이제 유치권적 권리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이 유치권적 권리가 되게 될 텐데,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되는 건 요즘에 안 나와. 유치에서 원칙이니까 내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문제가 점점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권자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질문을 구성했고, 그 문제 형식이 이행 상환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출제 오류야. 왜? 설령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할지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거나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다라고 전제하면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두 가지로 잡아내게 되죠. 그래서 인도 거절권의 부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권, 즉 유치권에서, 즉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고 나서 유치권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돼. 유치권이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성립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인도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하는 거야. 성립했다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권리는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데, 자, 바로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케이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인정해 준 경우. 그 외에 자, 지금 사용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유치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 사용이거나 선관 의무를 위배하게 되면 채무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맨날 나와야 될 게 지상권의 소멸 청구.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분 치료 체납하게 되면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77페이지. 지상권의 소멸 관련해서 소멸 청구 나와 있죠? 77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지상권자가 2년분 치료를 체납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나올 때 이게 나오지. 합의 2년 안 되고, 자, 토지 소유자 자기 기준으로 2년.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유치권의 소멸 청구, 자, 지상권의 소멸 청구. 요게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유치권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가 될 테고요. 알면 하여튼 다 쉬워. 모르면 뒤질 것 같고 해서, 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총 3개가 이슈가 되는데 2개라도 똑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서 제일 간단한 주제가 근저당권의 채권, 자,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근저당권이 죽는 그 시기. 근저당권이 근데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뭘 하자는 권리야?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그래서 자, 근저당권이 딱 죽게 되는 그 순간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 우리가 저당권은요, 자, 필적 등기상으로서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였었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필적 등기상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삼아야 돼. 해서 일단 논의의 전제, 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그
등기된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 즉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더 이상 경매 청구 못 하잖아요. 한번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될 테고, 호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바로 근저당권이, 그 문제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날 뒤지기 때문에 그때 바로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이건 쟁점 안 돼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건 당연히 근저당권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경매 청구를 한번 해버리면 더 이상 경매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답은 아마 이거죠. 후순위 후순위 다시 가봅시다. 선순위 근저당권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시기는 이제 경매 신청했을 때, 어디 있어?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요거구나. 답은 2번이 되게 될 때. 이거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나올 게 이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병이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뒤에 호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 매수인이 매각 등을 다 낸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근저당권은 26회 때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나와 있냐면은 자, 8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근저당권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 피담보채권액 확정 사유에서 82페이지 가등기 담보권 바로 위에 나와 있잖아요. 해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바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요. 호순위 저당 담보권자, 전세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에 확정되게 된다. 이런 것은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그 밑에 말소등기 청구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은 어떻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거기 나머지 사연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자,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하기 위한 요건 해서 전제 요건은 그렇습니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크다는 전제가 항상 쌓여 있어야 돼. 문제 그런 걸 외울 게 아니야. 그래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자 근저당권 자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애들은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두 개만 준비하고 가십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아까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계량에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서 수리를 완료했다. 키워드 수리, 공사대금하고 수리대금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하시죠.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잘 안 내고요. 항상 임대차랑 같이 엮어가지고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X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지금 공사대금 채권 받지 못했으니까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유치권자가 되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해서 틀린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자면 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을 1번 뽑아놨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상환청권이 돼야죠. 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 자재 매도대금 채권, 이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맨날 장난치는 문제 전형이 되는 거죠. 좀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우려 먹었거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혼용이 막 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마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질문이요.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을은 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식을 허락할 수 없다. 선관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선관 의무. 작년 문제가 나왔었죠. 을은 수리비 상환받기 위해서 자,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차이는 둘 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매 청구권이고 유치권에 있어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게도 어떻다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법정 지상권 파트,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파트, 유치권 파트 모두 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그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왜?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좀 옛날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계약의 성립,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게 될 테고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 계약의 유형에 매매권, 임대차 등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타인권리 매매라는 것도 유효하다. 앞으로 이행기까지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한다. 1번 지문 오른편 큰 의미 없고요. 2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1억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했을 때 자,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의사가 있어야 됐었죠. 해서 오른편. 3번 당사자 간에 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을 때 모두 도달한 시점에 어떻다?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자, 만약에 두 번째 도달하는 거, 그 아이가 도달했을 때 계약이 바로 성립 시기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한 능력자 혹은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이게 틀렸나요? 해서 격치정하는 계약에 있어서 자,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청약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요거 오타간의 설명에서 자, 격치정하는 계약에 있어서 자,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거 묶어서 얘기하면 청약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 승낙은 언제 자,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한 시점에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5월 2일 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청약의 내용이 5월 8일까지 답변을 다오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고 자, 멀리 떨어져 있고 핸드폰이 아니라 편지로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실제 도달한 건 5월 9일 11일 날짜도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해서 이 두 가지 용이죠. 동의 없는 전대체계하고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는 같은 맥락이야. 해서 자, 일단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맥락을 잡아내야 되죠.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 원칙은 임대인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임대인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해지할 수 없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해서 배임 행위가 아니다. 5번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 해지할 수 없다. 또 하나, 자, 지금 이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특약을 넣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해지권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에서 자, 임의 조항 두 가지겠습니다. 비용 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어떻다?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만약에 특약을 넣게 되면 특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해지할 수 없다. 답은 일단은 4번을 가지고 뽑았어요. 해서 자, 일단은 을과 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다?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유동적 무효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유동적 무효는 딱 두 개 있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될 테고, 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어떻다? 유동적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됐던 거. 이게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하여튼 옳은 표현. 자,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고, 자, 차임 지급이라고 하는 거. 갑은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을에게 어떻다?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갑과 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권리는 여전히 해지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유효하다. 근데 이 파트의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 등에서 원칙은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해지 못하는 사유가 두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배제 특약을 넣어버렸을 때, 그다음에 배신 행위가 아닐 때, 이때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요 얘기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이 97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97페이지 해서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게 취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전대차, 임대차 끝났을 때 목적물의 반환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한편 임대인은 한번 동의를 해버리게 되면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할까. 그래서 자 보니까 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을 때 전차인의 권리 침해받지 않는, 동의 얻어서 전차인이 되게 되면 자신의 권리,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쟁점, 해지 통지 나와 있죠.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마음 같아서는 전차인한테 해지를 통지하고 싶지만 임대차를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인한테 어떻다? 해지 통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차인에게 굳이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 자기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전대차 종료 후 나머지는 별 쟁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 지금 이거 관련되어 있죠.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그 자체로 어떻다? 유효하게 된다 해서 아직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관련해서 해지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험 문제 주요 쟁점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소규모 전대차 5번 지문과 관련되어 있죠.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있다면 자, 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민법 조문은 임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때는 뭐야?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배제하는 특약이 우선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3전련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게 되고요. 용어 체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게 된다.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게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 보니까 이거 보기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본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해서 첫 번째 용어 보상관계, 기본관계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야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넌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해다오 라고 요청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요약자 을 쓰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요약자와 낙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자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야.
제3자련 계약에서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병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보기라고 하는 거 요약자와 낙약자 자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 계약을 승낙하는 사람 요약자 낙약자 이 얘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라는 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빨리 돈 다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있구나. 지금 이제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 외 제3자라고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취소 해제 누구만 할 수 있다? 요약자와 낙약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는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채무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보기를 원인으로 해서 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약자 입장에서는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이 낙약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병한테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병한테는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연은 겁나 긴데 어찌어찌 해갖고 병이 돈을 받았는데 계약이 나가래가 됐을 때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 내용.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낙약자 을이죠. 이 사람은 각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용어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외우고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요약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난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해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번 간단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9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인관계, 대가관계 이런 거 모르겠고요. 그저 논의 핵심은 뭐라고요?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원인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몰빵을 하는 거야. 자, 요약자와 낙약자 마주 봤었거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제3자의 권리 소멸시키지 못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좀 이따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소멸 관련해서 취소 해제 제3자는 어떻다 할 수가 없다. 답을 외워야 돼. 취소 해제를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제3자는 손해배상 등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내용 보지 마세요. 어차피 자세히 봐봤자 외우질 못해. 그래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고요. 거기에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해서 낙약자 누굽니까? 매수인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기한 항변 즉 낙약자와 요약자에 관계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약자라고 하는 것도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러나 원인관계, 대가관계 기한 항변은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갑이 그 사이에 병한테 돈 줬으니까 을이 너한테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또 갑이 얘한테 돈을 먼저 주고 등기 못 넘기고 내가 돈 갚아버렸잖아.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채무는 각각 이행을 해야 된다. 그저 보기에 근거해서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8회, 자,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에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틀린 것. 자, 내용 다 빼버리고 다시 기본 같이 합시다. 자,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대금 감액 청구, 두 번째 계약 해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는 거죠. 뼈대 잡으셔야 돼. 그냥 요건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외워서 풀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소위 이해해서 쇼부를 봐야 돼요. 이해보다는 암기인데 이것도 다시 뭐라도 좀 받은 뭐라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뭐 받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고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다. 받은 게 없거나 받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 문제로 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자,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있었죠? 악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에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150평만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당연히 어떻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거 좀 깎아달라라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 한 날로부터 1년. 자, 악의 매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걸 이름하여 제척 기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중요치 않고요. 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선의 매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게 기본이 되고요. 악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 자,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요건 폐제 맞고 악의 매수인. 자, 같이 갑시다. 악의 매수인입니다. 악의 매수인. 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1번, 2번, 3번 가지고 가야 되고요.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자, 저당권 등 실행. 이렇게 악에 맞춰서 가셔야 돼.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워서 쇼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 가지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문제로 보셨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체를 묶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면책 특약 얘기가 하나가 있게 될 테고 또 하나가 손해배상을 인정을 한다고 쳤을 때 손해배상의 범주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 자,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라 해서 아까 선의 매수인 한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뭐야?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 다음에 면책 특약이 있을 때 책임을 면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깔짝거리고 있어요. 한번 답이 됐고 면책 특약이 있어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답을 뽑을 때는요. 우리 수험생들을 띄엄띄엄 보는 거야. 내용 개쓰레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개쓰레기는 어떻게 돼? 주어, 수로 이렇게 끊어서 그냥 답을 외워버려야 돼요. 면책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답이 됐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원래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 판례에서는 이 하자의 발생 등에 매수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자, 선의의 매수인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답 5번도 오른편인데 쫓아갈 거 없어요. 해서 자, 이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주제 가지고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